1983년 4월 26일 오전 7시 50분 예설병원 454호실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환자 장태식은 원인 모를 복통을 호소하다 3층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2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병세가 호전돼 그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려왔던 가족들은 어이없는 가장의 죽음 앞에 할 말을 잃었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잔인한 4월의 전주곡은 이렇게 시작됐다. 가장님, 피살자가 오늘 새벽에 마신 우유랍니다. 이거 모두 감정을 해봐 빨리. 네. 그 우유 누가 갖다 준 거래? 하나만 해주세요. 범행 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저 왔어요, 과장님. 저 사인은 아니 좀 아니 그저뭐 아니. 어제 저녁이었는데 7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주무시고 저는 심심해서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누가 입원했니? 아빠? 아니면 엄마? 아빠요. 어디가 아픈데?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는데요. 어머, 그럼 너가 그 집 아들 맞구나? 그럼 이거 아빠한테 좀 갖다 드릴래? 아줌마 누구세요? 어? 나? 어, 아빠 사고 낸 아저씨 알지? 그 사람 처제. 그러니까 부인 되는 사람의 동생이야. 아줌마가 지금 아주 바쁘거든? 잘 전해드려라, 응? 난 그 피살자 부인을 만나볼 테니까 조영사 자는 그 운전기사가 처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영사 자는 어제 우유를 사간 20대 여자를 본 사람이 있나 이 근처 가게 좀 돌아보라. 알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소리. 제가 병원을요? 네, 일단 그쪽 진술이 그러니까요. 그날 그 서준 씨가 뭘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무슨 일이야? 오 부장님 아시죠? 왜 저희 형부가 교통사고 낸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죽었는데 그 집 아들이 엊그저께 내가 뭐래더라? 우유라고 그러셨죠? 우유를 갖다 놔서 그걸 먹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래요. 저 기가 막혀서. 어제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청평으로 단합대 간다느냐? 아니 그럼 서준 씨도 어제 청평으로 단합대회를 가셨습니까? 안 믿어지면 우리 회사 사람 다 붙들고 물어보세요. 버스 대절해서 갔다가 서울 오니까 밤 9시였고 그리고 우리 여직원들끼리 기분 낸다고 2차 갔다가 집에 가니까 12시가 다 됐었다고요. 그래요? 경찰서 나왔는데요. 잠시 말씀 나눌 수 없을까요? 우리 그리 버버씨도 살려고 아니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세상에 범인을 꼭 잡아주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이 너무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새벽에 있었던 일
좀 자세하게 말해줄 수 없어요? 평소처럼 저랑 수철이는 침대 아래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수철아. 수철아. 소변기 좀. 한참 엉덩이 자고 있는데 깨우길래 조금 짜증이 났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가 아침 일찍 가게 나가버리네. 마음이 좀 급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야지 하는 생각에 서둘러 잠을 청하고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철아. 수철아. 난 우유 좀. 아유 목마르니까 우유 좀 달라. 또 당시 사회상으로 봐서 병원을 상대로 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을 수가 있고, 요 병원의 앞으로 진로 문제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병원 관계도 물론 관계자들도 수사를 했죠. 또 범인이 병원에 들어오더라까지 행적이 틀림없이 있을 거니까 그 행적을 수사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병원을 상대로 한 흠집내기, 또 하나는 이 개인적인 무슨 원한이 혹시 있지 않느냐라고 수사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라.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요. 이 병원 원장한테 원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그 워낙 짠돌이라고 소문이 나왔구나이. 그리고 작년인가? 작년이구나. 작년에 그 여기 병원에서 여러 사람이 쫓겨났다면서요? 아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엔 이건 뭐 순전히 짐작이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 신생아시라서요. 제가 듣기론 그 작년 여름께였던 것 같은데, 글쎄 그 난지 6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된 것 같아? 네, 작년 12월에요. 병원 내 부정 사건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4명 있었는데요. 강호중이, 신영섭이, 전희자, 최준숙 다 조사를 해봤는데 뭐 알리바이가 확실하고 뭐 또 특이할 만한 점도 없던데요. 그 신생아 사건도 알아봤는데 산모 남편이 그 장택식 변사 바로 전에 담당 의사한테 전화로 협박한 사실이 있던데요. 그래? 여태까지 그 병원 쪽에서 유족한테 보상도 안 해서 2번씩이나 그 진정서를 냈다는데요. 산모는 만나봤어? 그 몸이 아프다고 친정에 있다게 가봤는데 한사건 만나주질 않던데요. 그래. 다시 한번 만나봐. 무슨 단서가 될지 모르잖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죽어라 합니다. 저 사람만 다 다르고 현재는 병원에 원한 관계에 있는 용의자 쪽을 수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 알았어. 너 화장실에 협박 쪽지가 발견됐다는 거니까 자 어서 나가자.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같은 날 밤 9시 10분경 예설병원 4층 남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협박 쪽지는 수사의 방향을 원한 관계에서 불특정인 대상 범죄로 급선회시키면서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남이 주는 음료수는 마시지 말고 발견 즉시 병원 당국에 알려주십시오. 같은 해 3월 17일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에 이어 두 번째 발생한 예설병원 장태식 우유 독살 사건 이전에도 병원에는 두 건의 독살 미수 사건이 더 있었음이 밝혀져 음료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 수고하십니다. 전 괜찮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안 탄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쪽 고유인데 이젠 이것마저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최강 의원께서 지난 12일에 취사장에서 음료수를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외부에서 그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던데 정확히 몇 시쯤이었습니까?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오전이었어요. 여보세요? 네? 네. 3, 40대 목소리 여자가 친구 아들이 우리 병원에 입원해서 문병원 왔더니 퇴원을 했더라면서 친구 아들한테 주려고 했던 야구르트를 치사장에 놓고 왔으니 가져다가 환자들과 나눠 먹으라고 그러더군요. 나 치사장에 좀 갔다 올게. 아줌마, 저 여기 혹시 야구르트 봉지 못 보셨어요? 이거? 예. 가스레인지 뒤길에 여기 그냥 놔뒀지. 네. 예, 감사합니다. 나 좀 먹어도 돼요? 왜 그래? 상했어? 맛이 독한 게 상하면 이런 맛이 나나? 날짜가 지났나? 맛이 이상해요. 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오래된 것도 아닌데 맛이 독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뜯어보니까 엉겨붙거나 뭐 변질된 건 아니었고 색이 맑은데 냄새만 독하게 나는데 농약 냄새 같기도 하고 혹시 모르고 딴 사람이 먹을까 봐 다 갖다 버렸어요. 혹시 누구 의심 가는 사람 없나요? 글쎄요. 여보세요? 이영식 씨 좀 부탁합니다. 영식이 지금 자는데?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나 영식이 누나인데 그러는 댁은 누구세요? 네. 이영식 씨랑 잘 아는 사이인데요. 제가 간호원실 앞에 있는 빨래통에 요구르트를 놓고 왔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환자들하고 나눠 드세요.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들어올 일이지. 아니 지금 거기 어디예요? 병원 앞 식당인데요. 그럼 아주 코앞인데. 내가 영식이 깨울 테니까 여기 와서 영식이한테 인사나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주머니, 이거 하나 드세요. 됐어요. 이거 하나 드실래요? 아니 됐어요. 영식아! 영식아!
아, 왜 그래 누나? 너 나 몰래 사귀는 여자 있지? 여자요? 웬 여자가 조금 전에 전화해서 이거 넣어주는 거라 그러던데 너하고 잘 아는 사이라 그러던데 그래도 몰라? 나 참 차다가 봉창 두드린다더니. 그 이 형사는 말이야. 그 주변 식당이랑 음식점, 이 공중전화 근처 가게를 쭉 돌아보면서 30, 40대 여인을 본 사람이나 좀 알아보고 말이야. 그리고 조 형사는 나랑 저기요. 사실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런 말 하는 게 남편 잃은 분 가지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간호원실에서 야쿠르트 소동이 있던 날 김숙자 씨가 간호원실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눈치를 살폈어요.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다른 보호자들 몇 배나 전화가 많이 걸려왔는데 항상 누가 들을세라 소곤소곤 조심해서 전화를 받았고 또 어떨 때는 누가 관심 있게 듣는 것도 아니었는데 통화를 잘 하다가도 누가 옆에 가면 갑자기 전화를 잘못 걸었다면서 끊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으로 빚쟁이들이 꽤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인지 그 부부 늘 안색이 어두웠어요. 조금만 참아줘요. 조금 있으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고. 아 글쎄, 내가 이번에 보험금 나오면 아예 원금까지 다 갚는다니까. 사건 초기에는 저 자신도 부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일이 가면서 뭔가 그 부인이 좀 수상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부인이 유달리 그 전화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 경황이 남편이 독살된 그런 남편이 죽은 그런 경황 없는 가운데에서 자주 공중전화를 한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가 한번 그 현장을 목격한 것은 바로 그 영안실 옆에 있던 공중전화인데 부인이 상당히 장시간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건 몰랐겠죠. 근데 그 옆에서 조금 그 엿들으니까 보험금 얘기를 얼핏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뭐 보통 여자 같으면 남편이 죽었는데 보험금 얘기를 하겠느냐. 일단 그 사건 기자로서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떻게 슬피 울고 또 그 빈소를 한 발자국도 떠난 일이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부인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죠. 또 사건이 나면은 일부부터 하고 가족한테 가는 거지 첫 번부터 가족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가족은 제외가 됐었죠. 처음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음료수 독살극의 범인은 바로 아내였다. 6천만 원을 택했고 게다가 병원에 얽힌 원한 관계 때문도 아니었고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반사회적 이상 심리 때문도 아니었다. 남편의 재해 사망 시 타게 될 보험금 6,500만 원이 살인의 동기 전부였다. 하지만 이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은 또 다른 주장을 한다. 글쎄, 아빠가 하는 얘기가 차라리 이렇게 시켜서 하면 자연스럽지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부탁이 뭐냐면 이거는 독한 약이니까 나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꼭 가는 거니까 뒤처리 잘하고 이제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그 실소지 않도록. 책임은 전부 다 저 남편한테 있다 이겁니까? 본인한테는 없다 이거예요? 무슨 책임이요? 무슨 책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단지 그래요. 죽고 싶은데 약이 필요하니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그래서 약을 갖다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자살을 한 거죠. 증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나 죽고 싶으니까 약 좀 갖다 달라 이렇게 김숙자 씨한테 말하는 걸 직접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야 사고사를 위장해야 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남편은 덕실한 신자고 교회 장로까지 지내고 있죠. 네. 병원을 옮겼던 까닭도 그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네.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혈을 거부했고 그래서 병원까지 옮겼던 남편이 교리를 어기면서까지 지난 3월 31일 수혈에 동의한 사실이 있죠. 네. 종교도 중요하지만 일단 살고 보자면서 시어머니와 의사가 간곡히 수혈을 권유했고 남편도 결국 그 뜻을 받아들였죠. 네. 본인은 어땠나요? 김숙자 씨도 우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남편을 설득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건 남편의 목숨보다 교리를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보험금이 더 필요했던 겁니까? 수혈하고 보험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결국 불구의 사고까지 당한 남편이 부담스러우니까 남편을 아예 죽이고 보험금을 타면은 빚도 갚고 또 새 출발도 할 수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독살극을 벌인 거 아닙니까? 저 김숙자와 박범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범행 수법도 유사하고 한 달 사건으로 벌어진 일인데 적어도 모방 범죄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사건 이틀 전 김숙재 화장품 대리점을 다녀갔던 사람들이 있고 당시 종업원들의 말에 따르면 안방엔 다 타버린 종이째만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리고요 공범이나 배우 인물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검찰 재조사 과정에서 뭐 새로운 사실 드러난 거 없습니까? 아니 저 고의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일까 아니면 김여인의 주장대로 자살을 원하는 남편을 도운 자살 방조였을까. 수사 과정을 지켜보던 여론은 이 사건이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된 척탁 살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이 의문은 당시 김여인이 경영하던 화장품 대리점 관리인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 과정에서 그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서에서 쓴 질술서를 보면은 지난 3월 15일 장태식 씨를 문병 갔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박우정이 내가 자네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거 잘 알지? 네, 형님. 나 빚도 많고 수철이 엄마 고생할 거 보면은 내가 안쓰러워 죽겠어. 아무래도 내가 죽어야겠어. 내가 이 생명보험에 등기했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빚도 갚고 수철이 엄마 수철이 데리고 고생 덜 할 거 아니야? 응? 좀 무슨 그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세요? 아니야, 오중이
자네가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줘. 응? 네 기회에다가 약만 조금만 섞으면 난 금방 죽을 수 있어. 오지. 형님, 저도요 처자식이 있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입니다. 아무리 형님 부탁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 아니 무슨 말씀들 하시길래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 좀 어떠세요? 좀 어떠세요? 괜찮아. 어제 내가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 형님, 자꾸 이러시면요 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그런 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태식 씨가 진정으로 죽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글쎄요, 형님은 빚독촉 때문이라고 했지만은 빚쟁이가 직접 형님한테 빚독촉한 적은 없거든요. 아파 누워있는 환자한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김숙자 씨만 들볶아 됐다는 얘기로군요? 예, 형님 명의로 꾼 돈은 많았는데요. 그건 전부 다 형수님이 여기저기 가게를 늘리려다 진 빚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님이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건 전 영 이해가. 장태식 씨가 병원을 옮긴 다음에도 그런 비슷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 딱 한 번 갔었는데요. 그때는 아무 말 없더라고요. 하지만 가게 세금을 못 내서 어떡하냐고 걱정은 하더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건 분명하군요. 예,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고 싶다고 다 죽여주면 세상에 목숨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골백번 마누라한테 죽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1983년 7월 15일 피고인 김숙자는 결국 살인 미수와 척탁살인의 죄명으로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피고인은 1983년 3월 27일경 남편 장태식으로부터 우연한 사고를 가장해 자신을 죽여달라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남편이 왜 그런 제의를 했습니까?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금 6,5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7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다 갚으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부채 7천만 원은 피고인이 무리한 가게 확장을 하다가 지게 된 빚으로 남편 장태식 씨는 그 부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였죠? 네. 그런데도 남편은 자신의 생명과 보험금을 맞바꾸겠다는 엄청난 제의를 했고 피고인은 그 뜻에 적극 동조해 남편을 살해할 방법을 강구한 사실이 있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피고인은 남편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4월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농약이 든 요구르트를 환자들에게 제공,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죠. 네. 하지만 저는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피고인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피고인은 아들에게 청산가리가 든 우유를 건네주면서 이 우유는 운전사 아저씨의 처제가 준 것이라고 경찰에 말하도록 사전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네. 몇 번에 걸쳐 시켰나요? 2번 시켰습니다. 피고인은 남편 장태식의 죽음을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기 위해서 무고한 환자들에게 농약을 먹이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원했던 대로 환자들이 농약이 든 요구르트를 나눠 마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11살 어린 아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비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아버지가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아들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눈물을 머금고 우유를 아버지에게 전달했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형사들에게 어머니의 사전 교육 내용 그대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것이 증거 보전을 위해서 공판 기일 전에 증인 신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 법정에서 증언한 거나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아이가 엄마가 시켜서 아빠한테 우유를 갖다 줬다. 또 엄마가 이 우유에는 약이 들어 있으니까 너는 먹지 말아라. 근데 걔가 한참 동안 진행을 하면서요. 그 말하는 게 상당히 거침없이 토박토박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상당히 그렇다고 뭐 누가 시킨 대로 각본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진술은 그대로 제 말이 상당히 진실에 가깝다 하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느낌은. 피고인은 남편 장태식과 1972년 7월 25일 결혼을 했고, 피고인과 남편 사이에 11살 된 아들이 하나 있죠. 네. 그 결혼할 당시에 그 남편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려서 골수염을 앓아 관절염을 심하게 앓았고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골수염이 재발을 했고 직장을 그만두었죠. 네. 당시 남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골수염과 장출혈이 겹쳐져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줘야 했습니다. 건강이 좀 나아진 다음에도 바깥일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고요. 그럼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다음 생계는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사모님 안에 계세요? 없습니다. 아니 저 잠깐만요. 저 처음 해보는 바깥일이라 많이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보람도 컸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왔어? 오늘 좀 늦었네. 응? 피곤하지? 내가 밥상 차려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좀 기다려. 왜 울고 그래? 응? 숙제 다 했어? 앉아 밥 먹게. 아이고 다 됐다. 자 수철아 밥 먹자. 자 수철이 요리로 앉고. 여보, 이거 내 청국장 끓였는데 맛이 어떨까 모르겠어. 있는 양념 이것저것 해서 다 넣어서 끓였는데 처음 끓이는 거라 손에 익지 않아서 말이야. 아 그리고 어제 당신 좋아하는 물미역하고 초장하고 이 상추도 내가 무쳤는데 이 재료가 마땅치 않아서 맛이 어떨까 모르겠어. 응? 한번 먹어봐. 내가 차려 먹는다니까 왜?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하긴 이게 당신 고생하는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미안해 여보. 남편은 병들어 누워 있고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은 피고인과 남편 장태식은 동네 사람들도 알아주는 금술 좋은 부부였죠. 네. 그런데 1980년 이찬종이라는 사람에게 남의 이잣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사업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자 이때부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죠. 네. 피고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바람에 비싼 이자는 물론 일수돈까지 얻어서 빚을 갚는 바람에 빚이 급격히 늘어났었죠. 네. 그때 피고인의 남편은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 죽겠다고 피고인한테 말을 했었죠. 말로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남편은 워낙 성격이 깔끔해서 남에게 작은 신세를 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믿고 돈을 꽂은 사람들에게 갚을 길이 막막해지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며 우리 다 같이 죽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게 된 겁니까? 갑자기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왜 애들하고 마누라가 희생을 하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한 번은 죽겠다면서 집을 나가 며칠씩이나 안 들어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그이는 나 죽으면 보험금 타서 꼭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죽겠다고 집을 나왔던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보험금을 타려면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 번 우연히 사고사를 당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죽는 것도 안 되는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 왔지? 어디 봐. 잘해. 알았어, 몰랐어. 수혈할 때 공기주사를 놓아달라는 남편의 부탁 때문에 주사기를 사가긴 했지만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병원 밖으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와봐. 어차피 공기 주사기로 실패한 거 이번엔 농약으로 시작하자. 응? 여보, 제발 좀 그만해.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나 못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당신이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둘이 힘을 합하면 어떻게든 빚도 갚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여보. 응?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응? 우리를 믿고 돈 꿔준 사람한테 못할 짓 하는 거 이제 그만둬야지. 그 사람들이야 우리를 믿은 죄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나 혼자 희생하면 당신하고 수철이 잘 살 수 있고 나도 살고 싶어. 지 새끼하고 지 마누라하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는 놈 세상 천대 어딨겠어. 하지만 당신하고 수철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 꼭 들어야 돼. 알겠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 보지 않으면 누구도 제 심정을 모를 겁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그때 남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난 그걸 도와주는 게 그의 아내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남편은 자기한테 줄 요구르트에는 농약을 많이 넣고 다른 환자들에게 나눠줄 요구르트에는 아주 조금 냄새만 날 정도로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전 그걸 먹고 혹시 누가 아프진 않을까 가슴을 졸이고 초조해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 못할 짓인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우리.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정상가리였습니다. 검사 구용하세요. 예. 피고인 김숙자는 병상에 누운 남편을 희생물로 삼아 보험금을 탄 후 가족만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살인 미수국을 벌여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으며 2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범행을 겨내 남편 살해의 목적을 달하였고 특히 철없는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아버지를 죽여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한 범행에 청하시킨 비정의 어머니였습니다. 본 검사는 정상 참작이 없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250조 1항, 제252조 1항, 제38조를 적용 사형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83년 잔인한 사월의 서막은 징역 15년으로 그 막을 내렸다. 의문과 공포 그리고 경악을 준 병실의 미스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누구든 먹고 죽여야 한다는 극단적 이기심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간성 회복을 생각해 한 바로 그때 그 사건이었다. 자수할 생각은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저희 이제 양심입니다. 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아빠가 어떻게 갔으니까 또 아빠의 또 부탁이 없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는 자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자수해서 안 잡힐 경우는 어떻게 그 돈을 다 처리하고 살려고 했을 때? 우선 그 갚을 돈을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제가 너무 벌려놔서 다 줄여가지고 좀 아이들 위주로 해서 좀 조용히 이제 생활에 그 전념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었던